Okay, 내빈 여러분, 일종의 오찬 세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점심을 못 드시고 나중에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는 그동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저는 김성한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입니다. 전에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을 했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두 번째 패널 세션을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미일 3자 파트너십에 대한 것입니다. 한미일은 이 3자 관계는 많은 진전을 윤 대통령, 기시다, 그리고 총리,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평가하고 어떻게 우리의 3자 파트너십을 더욱더 지속 가능하도록 할지에 대해서 얘기할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장애가 있는지, 어떠한 장벽이 있는지 살펴보는 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국내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이슈들을 다루기 위해서 저희가 네 분의 굉장히 훌륭한 패널분들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 패널분은 카트린 프레이저 카츠 박사님입니다. CSIS 한국 석좌실 겸임 연구원이시고요. 그리고 마이애미 대학교 정치학과 실무 교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시드니 세일러님입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국가정보 책임자를 역임하셨고요. 그리고 CSIS 한국 석좌의 선임 고문입니다. 그리고 전에 국방정보 선임 전문가로서 일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 분은 신각수 전 대사님입니다. 니어재단 부이사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전 외무부 장관 보좌관 역할을 하셨고 차관을 겸직하셨습니다.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비연 박사님께서는 한국국방연구원 카이다 안보전략센터에서 오셨습니다. 이 패널은 세 가지 부분을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네 분의 패널분들로부터 일단 말씀을 듣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각 분에게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역동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제가 그러면 순서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시는 분이 하츠 박사님, 신각수 전 대사님, 그리고 사일러님, 그 다음에 조비연 박사님인데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동등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역동적인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카츠 박사님께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CSIS 그리고 한국국제교류재단 측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이렇게 훌륭한 패널과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김 교수님께서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질문해 주시겠어요? 일단 첫 번째 발언이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그 3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두 번 지금 이 3자 관계에 있어서의 리더십 변화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사실 최근에 역사적인 그런 진전을 이룰 수 있었고 윤 대통령 하에서 더욱더 그랬고 그리고 또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님께서도 많은 공헌을 해주셨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또한 굉장히 전례 없는 일로서 저희가 더 심화되고 더 광범위한 협력을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이루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안보와 그 두세 국가 간의 안보 간의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진전이 이루었습니다. 이 지역에 있어서도 이 세 개 국가에 대해서도 전 세계적으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속되는 것이 저의 희망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것이 이제 지속이 될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리더 분들의 여기에 대한 성명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희망합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로 지금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이것은 절대 당파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모두 다 아마 동의하실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일종의 레버리지로서 작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이러한 3자라는 것 또한 사실 이런 협력에 있어서 꽤나 최근에 일어난 진전이기 때문에 또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는 것이지만 이러한 협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트럼프 일기를 생각했을 때 좀 더 이러한 계산적인 접근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부담 공유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이런 좀 더 단기적인 비용 공유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것이 우리의 양자 동맹이라든지 3자 동맹에 있어서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칭 전략으로 인해서 아마도 한국 측에서는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도 다른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도움을 구할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도 있었던 이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보게 될 것이고요. 다른 시나리오는 좀 더 낙관적인 부분이고 좀 더 다른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이든 행정부의 이러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텔 전략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맹국의 이야기를 더 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힘을 통한 평화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세 국가 모두에게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현재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첫 번째 시나리오가 실제로 실현이 될까 저는 참 두려운데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겠지만 예측을 하자면 저희는 이 동맹들이 그동안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해 왔는지를 보아왔습니다. 분명히 미국의 정책 변화가 분명히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제기하도록 하겠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동맹국들은 그동안 수년 동안 굉장히 지속적으로 굳건하게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세 동맹국 모두가 공동의 이런 안보 이해 관계가 있다는 점이 한 가지 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지속이 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3국 모두가 그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일 이 동맹이 그러한 관계를 더욱더 유지하고 이를 통해서 더욱더 이런 굳건함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3자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로는 일단 대외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마치 세계 대전 때와 맞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세계 제3차 세계 대전을 하긴 하지만 제 생각엔 그래서 최대한 저희 동맹을 더욱더 강화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그것에 더 굳건한 동맹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대외 환경 내에서의 미국의 이런 동맹을 더욱더 관리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트럼프 일기에 비해서는 더욱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윤 대통령이 있고 또한 이시바 총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이런 것을 굳건히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욱더 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한일 관계가 크게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와는 다른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주 지도자가 여기 대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예측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지만,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을 저희가 여기서 당연하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동맹이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정책 변화가 있을 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든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굳건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할 수 있어야 됐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러한 동맹이 유지될 거라는 점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카츠 박사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연사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신각수 이사장님. 김 박사님 감사합니다. 저도 카츠 박사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주최 측에 이 중요한 그 시의적절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우선 3자 파트너십이 얼마나 많은 진전을 이루었는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진전 상황에 대해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이후에 굉장히 A+라는 점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3자적인 노력이 이러한 그 원칙과 정신을 굉장히 건설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진행시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 3자 간의 이런 전략적인 대화가 매우 훌륭하게 진행이 되어서 이를 통해서 전략적인 조율과 커뮤니케이션이 더욱더 많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강력한 협력을 통해서 북한에 대응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긴밀한 정보 공유가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이런 미사일 도발 관련해서 이런 정보 공유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3자 군사 훈련 프리덤 엣지를 또 진행할 수 있었고, 또한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다자적인 제재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었고, 그리고 3자 이런 안보 프레임워크에 대한 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 3자는 또한 북한 인권의 상황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3자 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3자 파트너십의 중요성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양국 간의 안보 협력을 하는 것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한국에서 논란이 됐었던 문제였었는데요. 이러한 것을 우회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삼 개국이 결의를 다져서 규칙에 기반한 이러한 질서가 이 지역에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점에 의견을 가지겠습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현 상태를 유지하고, 그리고 대만 해협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 그리고 남중국에 있어서의 평화적인 그런 항해 자유, 이런 것을 통해서요,
또 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봤던 것이 그러한 경제적인 안보입니다. 한미 3국은 안보 뿐만 아니라 강요 차원의 그리고 첨단 신기술 그리고 조기 경보 시스템 3국 협력 리더십 프로그램 이런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증진하였습니다. 그리고 3국 간의 인적 교류도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란 3일 간의 아주 기념비적인 파트너십 작년 그 캠프 데이빗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이런 것은 효율적인 수단이 되어서 이 지역과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 안보와 번영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가츠 박사님께서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3국 협력기 3국 파트너십의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 번째 시나리오와 관련해서 일부 문제는 있겠지만 협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3국 협력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앞으로 계속 더 발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국내 정치에서는 물론 3국에서 역풍이 있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제2당선이 되었고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 이러한 것이 한국과 일본 그 아시아의 그 강력한 동맹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이 부담을 더 많이 부담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이것은 한미 양국 3국 간의 동맹을 계속해서 공정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역 마찰도 발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역 마찰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공정하고 그렇죠. 이러한 그 공정하게 동맹을 대우함으로써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어서 정적인 불안정이 이시파 총리가 최근에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3국 간의 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3국 간의 관계에서 사실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완전히 안정화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로 한일 양국 간의 관계가 그 전보다 강력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정화된 것은 아닙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그리고 또 이시바 총리의 이러한 마이니치 연맹에 의한 이러한 정권은 양국에 있어서 국내 정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거 역사를 돌아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전을 일궈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3국 파트너십의 역학관계 또 하나를 보게 되면 대외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했었던 패널에서도 이야기 나왔지만 이러한 교란의 축들이 계속해서 집결을 하고 있고 중국, 러시아, 북한 이러한 국가들의 집결이 3국 파트너십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세계 질서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모험주의, 우크라이나 정권에 있어서 러시아를 도와서 북한군을 파벽한 것, 그리고 중국의 군수적인 그리고 재정적인 지속적인 러시아 전쟁에 대한 지원은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 전역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전략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유대 관계를 북한과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동북아 지역의 안보를 위협할 것이며,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북한이 핵과 그리고 미사일 능력을 제고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2035년까지 핵 군축고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며, 그리고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 증진은 이 지역에 있어서의 핵 패러티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요소는 트럼프 당선인이 이러한 거래에 기반한 외교 정책을 중국과 대비해서 펼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은 삼국간의 협력에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차기 미국 행정부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초기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고, 이는 중국과 북한의 전략적인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합리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동북아 지역의 안보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3국 간의 파트너십에 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3국 협력을 교육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3국 협력이 직접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북한의 비핵화는 결코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잠정적인 조치들을 강구해서 이러한 교착 상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함께 한미 삼국은 신속하게 새로운 컨택트 그룹을 만들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전략적인 협의를 한국과 일본이 함으로써 미국과 중국과의 경쟁 그리고 전략적인 경쟁을 이루어질 경우에 혹시라도 갈등이 확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국은 한미 3국은 전 세계 남방 정제 특히나 동남아 지역에 있어서의 활동을 확대할 것입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보다 이 지역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노력을 인태 지역에서 공동적인 노력을 펼쳐가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사님. 굉장히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처방을 해주셨는데요. 3국 관계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신살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문제는 북한이 저지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려고 하면 무슨 정책 위반가들은 저는 정책 위반가로서 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강력한 동맹도 있고 대비 태세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재래 그리고 핵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분석가로서 봤을 때는 저는 잘 모르겠다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왜 무엇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러시아가 대해서 파병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지속 가능성. 삼국 간에 여태까지 우리가 이러던 진전이 지속이 가능할 것인가. 특히나 지난 2년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이 신행정부에서도 계속 지속될 것인가.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서울과 일본에서도 이것을 계속할 것인가 하는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아직 불확실하기는 합니다만 삼국 관계라든지 이런 을 어떻게 평가하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까지 여기에 도착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모멘텀을 살려갈 것인지 한번 봐야 할 것입니다. 삼국 협력이 가능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보게 되면은 여기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임자가 적절한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빅터 차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커트 캠벨 부장관님께서 백악관 그리고 지금 나중에는 국무부에서 노력을 펼쳤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께서 기꺼이 시간과 그리고 정치적인 자본을 투자한 것이 전례 없었던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마찬가지로 큰 비전을 가지고 여기 임해주셨고요.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결단력이 필요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백악관에 근무했을 당시에요. 지소미아, 한일 간의 지소미아 있었고 그리고 이런 것이 재협상이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위안부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굉장히 이런 것을 제도화하는 데는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제도화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협력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 해왔던 것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요. 그리고 16년, 17년에 그때 미사일 발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한미 3국이 매번 미사일 발사마다 제가 그때 한국에 있을 때 주한 미군과 같이 있었는데 가서 이제 주한 미국의 대표로서 분석가로서 뭐 고다든지 고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과 일본 담당자들과 계속해서 하면 내가 이만큼 알고 너는 우리 부분 모른다 이런 식으로 경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내가 잘 아는 것을 공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자연스러운 게 습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정말 걸음마를 정도였었습니다. 프리덤 엣지나 미사일 방어에 있어서 협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했었죠. 이러한 미사일 요격을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은 센서 투 슈터 타임을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뭔가를 탐지하게 되면 그러니까 데이터를 타격을 하고 바로 발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러한 긴밀한 협력이 없이는 삼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 없을 때는 이런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또 사이버 분야에서 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사람들이 적절한 곳에 다 배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고 두 번째로는요. 이러한 부사하고는 새로운 위협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다자 아니면 또 지역적인 포럼이라든지 한반도 관련해서도 굉장히 이런 진전이 이룰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으로부터의 이런 계속해서 도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위협을 약간은 우리가 해증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나 미국 간에서 누구를 선택하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중국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미국의 파트너들로 한건 더욱더 협력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북한의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 후에 계속해서 이러한 도발들이 사실 한국, 미국, 일본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딜이 된 것은 아닙니다. 트위터라든지 전통적인 미디어에서 보시면 한국이 너무
미국에 가까이 간 것이 아니냐, 일본에 너무 가까이 간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질문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정책이 김정은과 푸틴이 서로 협력하도록 만들었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삼자주의가 더욱더 강화되고 있고 이러한 비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또 뭐 한국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끝난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했던 행동에 대한 방어를 해야 되고 우리가 왜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격변의 축에 대해서 왜 걱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중국, 러시아, 북한 간의 이런 핵 협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면은 중국이 러시아와 같이 협력을 하지 못하게 하고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서 파병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협력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그 한일 관계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북한의 이런 러시아와의 협력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결국에는 한국과 일본 간의 그리고 한미일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부분을 잘 활용을 해야 되고 이것을 더 진전시켜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사실 좀 터부시는 부분인데요. 많은 것들이 사실 하지만 깨졌습니다. 일본의 그런 한반도에서 만약 유사시에서의 역할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런 공군 기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런 거 없이는 저희가 전혀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개입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면 중국이 위협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수년 동안 특히나 푸틴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런 봉쇄 정책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경제적인 이익 관련한 것들을 중국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더 이상 만약에 대만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더 이상 금기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특히 이러한 삼자적인 이런 구도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담론을 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대적인 교체 또한 저희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화된 그리고 또한 그 문화 자체도 이러한 상호적인 회의론이라든지 상호 신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 세대들이 과거를 살펴보고 이러한 역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북러 간의 협력으로 그리고 중국까지 북중러의 이런 협력이 우리의 삼자적인 협력을 더욱더 필요로 하게 만들 것이며 그리고 또한 이러한 전환기적인 이런 상황이 트럼프 재집권으로 인해서 더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 삼자 구도의 좋은 부분은 이러한 양자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고립되는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아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만약에 지도자가 만약 국빈 방문을 한다라든지 미국 방문이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때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또 양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구축을 잘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또한 한국 그 한반도에 대한 지식을 잘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낙관주의도 있지만 저희가 또 살펴봐야 할 부분도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말씀해 주실 분은 조비연 박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오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피커인 것도 정말 영광이고요. 또 사실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더 흥미롭겠지만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 다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재강조드리고 또 하고 싶은 것이 이 한국 협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세 국가가
새로운 지평을 세 가지 부분에서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선언적인 측면입니다. 이미 말씀하셨지만 3국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우리의 그러한 북한에 대한 조율된 성명서를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또한 최근에 북러 협력에 대한 것을 포함한 다수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만 해역 관련한 그리고 남중국해 관련해서도 조율되어 있는 그런 성명서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분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제도적인 분야에서의 발전일 것입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서로 삼국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설립하기 위한 그러한 협의를 약속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더 제도화하고 더 규제화하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작전적인 부분입니다. 이미 여기에 대해서 신 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러한 실시간 정보 공유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러한 북한의 미사일 경고 데이터 대응해서 여기에 대한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지속 가능하냐는 건데요.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 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사실 많은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지만 이 여기에서도 굉장히 굳건한 구조 또한 존재하여서 저희 이 3자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3국 관계가 추진되느냐는 좀 더 이런 성명서를 교환하는 데서도 나오겠지만 제 생각에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알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지역적 불안전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여기에 대한 지침이 최근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미국이 직면한 안보 환경에서는 여러 핵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시적으로 러시아, 중국어, 북한을 억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핵 적대국을 생각했을 때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핵 역량을 계속해서 현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미국의 이러한 동맹국들, 일본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인 파트너인데요. 이러한 핵 현대화에 있어서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이고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이러한 상호 운용성을 더욱더 증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비핵화 원칙을 더욱더 확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점에서 이 3자 구도가 여전히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현대의 이런 안보 환경 때문인데요. 북한뿐만 아니라 북러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일본 측면에서는 중국이 또한 중요한 유인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불확실성의 영역이라고 한다면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입니다. 뉴스를 보시면 트럼프가 여기 대해서 어떤 사람을 인선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런 미중 관계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한국과 일본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계산적인 관계로 돌아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러한 국내 에서의 여론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생각해서 이러한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다시 한국 내에서의 핵 무장론을 다시 되살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이 그렇다면은
이런 삼자 구도가 깨지는 정도까지 악화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이런 안보적인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너무나 많은 유인이 이 삼자 구도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적인 제한입니다. 이러한 국내적인 부분을 각각 세 국가에서 생각해 봤을 때 아메리카 퍼스트라든지 아니면 전략적 유용성이라든지 어떠한 좀 더 자율성에 대한 이러한 생각들이 이러한 단기적인 관점으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율적인 메커니즘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캠 테이블들을 통해서 이룬 것들이 이 세 국가 모두에게 유인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 관계상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자면 신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3자 파트너십은 비핵화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당선자의 정책 어젠다를 보셨을 때 보시면 비핵화가 처음에 없었던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제 생각 이 3국은 다시 이런 군비 통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핵화에 대한 방향으로서 이런 것을 얘기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한 모든 이런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그 다음에 북한과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일단 모두 발언을 해주셨고요. 제가 그러면 이제 카츠 박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조하셨던 것이 동맹 관리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저한테는 트럼프와 그 보좌진들은 좀 더 구조적 조정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동맹 관리에 있어서요. 그동안 동맹은 미국의 일방적인 희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동맹국들이 약간 프리라이더였다.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이러한 가정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신선한 방법으로 좀 더 건설적인 동맹 관리의 방법을 제안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 북한의 이런 전략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3자 파트너십을 아마도 트럼프 2기 때도 유지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중국입니다. 어떻게 이 3국이 중국이라는 요소에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한국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지금 중국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그러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제가 약간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제가 좀 더 심화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맹이 이제 회의가 있는데 동맹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러한 점이 되겠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안보 환경하에서 미국은 동맹을 다르게 대우해야 할 필요를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약간 달랐는데
우선 그 윤석열 대통령은 동맹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외 정책, 외교 정책에서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동맹에 대해서 신경을 아예 안 썼다라는 것이 아니라 동맹을 그렇게 중요시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동맹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시바 총리와 관련해서는 약간 시기상조긴 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일기 정부가 계속해서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을 저희가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런 것은 두 번째 질문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우선 중국과 있어서 굉장히 걸음마를 걷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가 마찬가지인데요. 인트 전략도 그렇고요. 물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미국과 좀 더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서로 기브앤테이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너에게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좀 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기대가 있을 거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라든지 아니면 또 리더십 관리하는 것은 항상 전략적인 방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또 관계라는 것은 전략적인 환경이 이제 안 좋아질 때는 또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지도자가 누군가, 리더십이 누군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동맹에 대해서 굉장히 의존하고 있고 그렇지만 환경에 따라서 좀 경험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요. 다른 결과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2기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이 3국 계속해서 한미 3국 간에 관련해서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3국 협력보다는 양국 간의 협력을 더 선호한다라고 그렇게 관계자들 말하고 있거든요. 언론에서 반응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3자 뭐 4자 관계 이런 것보다는 양자 관계를 더 선호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것 그리고 좀 더 동맹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네, 저도 그 점을 우려하는 바인데요. 그런데 전략적인 환경을 보시게 되면은요, 미국에는 물론 여러 다양한 부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도 있고 그래서 축도 있고요. 그런데 우선 축만 볼 것인지 아니면 여러 네트워크를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볼 것이냐 이러한 것이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대사님. 한일 관계는 아직 그렇게 안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내부 상황 때문에 약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한일 관계를 어떻게 이런 약한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또 강화할 수 있을까요? 내년은 한일 외교 관계 정상화니까 60주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런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한일 그러니까 3국 협력관에 있어서 역풍이 있을 것이고 특히나 여기에서 변수가 되는 것이 한일 관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잠재적인 그러한 난관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네, 아주 정말 그 난제를 던져주셨는데요. 네, 이 점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지 참 어렵죠. 한일 관계는요, 말씀하셨듯이 한일 관계 국교를 정상한 60주년이 되는 해가 내년입니다. 또한 내년은 2차 대전이 발발한 지 8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소위 다케시마 데이라는 것이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행사가 있을 것이고 또 추모식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한일 간의 역사 그리고 영토 분쟁 문제가 다시 재점화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본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외교 정책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께서도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권이 지금 현재 굉장히 국내 정세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시바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선 그 과거 역사 문제를 다룰 때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국의 국민들이 이 역사적인 역사를 보는 이러한 견해를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하게 양국 관계를 잘 관리할 것이며 양국 간의 관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노동 문제를 제3자 지불 문제 이러한 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먼저 시작을 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한국민은 일본 정부와 일본 사회가 강제 노용 문제를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반응이 한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태세가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속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 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민들은 불만이 있고 불만이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상황들, 그러니까 양국 간의 상황들이 순조로운 양국 관계의 진전을 안정화시키는 것, 이러한 것에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시드 사일러.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윤 행정부가 한미 3국 협력 사무국을 설치해서 이 조율을 좀 더 제도화하자라고 이제 했는데요. 이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만약에 이게 설립된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사무국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와이 어떨까요? 다들 하와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정책에 관여를 했을 때요. 지도자 간에 얼마나 강력한 합의를 볼 수 있는가, 특히나 정책이라든지 어떤 결정 부분에서 이런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가를 봤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에서부터 장관, 부장관, 뭐 차관보 쭉 이렇게 국장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런 관료주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복지부동하는 자세들. 특히나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또 군인이라는 건 뭐 이제 뭐 몇 년 후에 대선이 있다고 한다면 한미일 3국 간의 협력이라든지 뭐 지소미아든지 뭐든지 간에요. 내가 뭐 더 이상 애국자가 아니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무국을 두게 된다라고 한다면 취지를 잘 살릴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도자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견조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놔두고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얼마나 우리가 진전을 내는지를 측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관료 차원에서 좀 더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훈련과 관련해서 어떻게 비교할지 모르겠는데 2018년도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하다가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급작스러운 결정을 해서요. 그래서 거의 군사훈련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어요. 근데 프레임워크도 있었고 그리고 연합사도 있고 그 외에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다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군사훈련을 재개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현상은 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한미 협력에서 어떤 것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고 또 어떤 것은 이제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그리고 정보 공유 이런 것이 뭐 사이버 이런 것에 대해서 미팅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질문도 제기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구조 내에서 이렇게 만나게 강제하는 것. 현재 뭐 여러 각국 외교부 간의 이러한 네트워킹을 계속해서 인적으로 연장하는 것. 이들 계속해서 이제 협상 테이블에 와서 이렇게 학계 강제를 하든 그것이 매번 효과를 거둘 것인가 이런 문제도 남게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은 조 박사님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신대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었죠. 중국은 지금 현재 핵 군축을 증강하고 있다. 핵무기를 증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핵 전략 메모랜덤 같은 것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랜덤을 통해서 핵 위협을 조율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특히 대중국 핵 대러 그리고 대북 핵 위협을 조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카이라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러면 한미 3국이 어떻게 이러한 핵 위협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인데요. 말씀하셨던 그 보고서라는 것은 새로운 핵 계획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우려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3국의 핵 무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미국의 안보 위협이 되는지 그리고 여기 대해서 동시적으로 어떻게 이 세 개 국가에 다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3국이 함께 억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여기서 배운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커트 캠벨 부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지속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형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억제에 대한 것은 이것은 이제 양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양을 잘 조준을 하느냐의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3자 협력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3자 조율에 있어서의 진전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조율해서 더 많은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위주의의 결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좀 더 조율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떻게 확장 억제 그룹이 한국의 이제 차관급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어떻게 미국의 일본의 확정 억제적인 부분과 같이 조율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 미국의 또 국무부와도 같이 연결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2+2라면 또 어쩌면 그러한 확장 억제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사실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3국이
재래적인 핵 조율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아시듯이 이 재래시적 핵 통합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한국과 미국이 여기에 대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CNI 관련해서의 한국의 미국의 이런 핵 작전에 있어서의 역할을 명시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의 역량도 강화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미국의 이런 안보적인 지원을 락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일한 논리가 이 3국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맹이라기보다는 준동맹에 가까웠는데요. 그래서 이런 재래식 핵 조율이 이미 그 전에 그 보고서에서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또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NI가 그러니까 이 3자 협력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I라는 것은 사실 이제 통합인데요. 사실 이거보다는 좀 더 조율이라는 코디네이션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중 여러분으로부터 한 개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소속 발생해 주시겠습니다. 켄지사와이고 글로벌 피스 파운데이션 맞습니다. 10년 전에 커트 캠벨 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 코리아가 비핵화에 있어서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지를 하는데요. 이러한 것이 하나의 해법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원코리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질문인가? 네, 질문입니다. 아까 저한테 질문이신가요? 아니면 사일러 박사님한테요? 그 질문이 무엇이었나요? 원코리아 정책과 그 3자 구조 이러한 통일에 대한 부분이 윤 정부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일단 그 통일 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8.15 광복 축사에서 말씀하셨던 것인데요. 사실 이것은 좀 교리라는 말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뭐 시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 더 낙관적인 것은 아니냐, 문제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의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지금 어쨌든 북한 주민의 상황을 더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 시스템에 있어서의 변화가 필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북한의 이런 고통을 완화할 것인가의 그런 방향을 생각하느라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있어서 통일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적인 자유시장의 이러한 남한 이유 아래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뭐 연방이라든지 뭐 이런 뭐 두 국가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제 사회가 이것을 용인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만약에 여기에 대하면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그래서 북한 측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함의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책 결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진보적인 정부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재인 정부와 같은 정부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그 기조는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3자 구조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교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 생각에는 국제적으로 저희는 여기서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이러한 전략이라는 것이 국제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는 것이라는 그런 방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헨리 포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헨리 포드는
포드 자동차를 창업자이신데요. 함께 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얘기했고 같이 유지를 하는 것이 진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협력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국가는 이미 함께 가져왔고 같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앞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낙관적인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